지연아, 제발 나 좀 살려줘. 당신밖엔 아무도 없더라. 죽기 직전에 강도연은 그렇게 울먹이며 나를 불렀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당신이 만든 그 고립 속에서 이제는 당신 혼자 걸어가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다 들어보신 후 괜찮으셨다면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그리고 잘 들었다라는 댓글 하나 정도 남겨주실 거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9살 한지연의 결혼식 날은 완벽했습니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강도영과 함께 서 있던 그날, 지연은 자신의 인생이 이제야 시작된다고 믿었죠. 도연은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지연아,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던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초기 몇 달은 정말 달콤했어요. 도연은 퇴근하면 지연을 꼭 안아주고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공원을 산책했죠. 지연은 작은 아파트에서 도연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상 받았어. 정말요? 축하해요, 우리 남편. 그렇게 평범하고 다정한 대화가 오가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혼 1년 만에 지연은 임신 소식을 알렸고 시어머니 박금실은 지연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아들이겠지?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손을 귀하게 여기는 집안이란다. 지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죠, 어머님.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되죠. 그러나 박금실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알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딸은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요. 10개월 후 지연은 귀여운 딸을 낳았어요. 하지만 분만실에서 나온 지연을 맞이한 건 축하가 아니라 차갑게 식은 시어머니의 얼굴이었죠. 딸이라니. 우리 도연이가 얼마나 실망하겠어. 박금실은 아기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남편 도연은 아기를 안아보긴 했지만 뭔가 아쉬움이 묻어나는 표정이었습니다. 다음번엔 아들 낳을 수 있지? 지연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후 박금실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지연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을 때면 박금실은 한숨을 쉬며 말했죠. 며느리가 아들을 못 낳으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우리 집안대가 끊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어머님, 그런 말씀은. 왜? 사실이잖아. 딸만 낳으면 시집가면 그만이고 재산은 누가 지내고 재산은 누가 물려받나? 박금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지연은 아기를 안은 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자 도연도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머니를 말렸던 도연이었지만 매일같이 듣는 어머니의 말에 조금씩 물들어갔죠. 지연아,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우리 집안은 원래 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이니까.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지만 도연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지연은 다시 임신했어요. 박금실은 이번엔 아들이길 간절히 바랐고 지연에게도 아들을 낳으라고 압박했죠. 이번에도 딸이면 넌 이 집에서 제대로 된 대접 못 받을 줄 알아라.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지연은 두려웠지만 아기의 성별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운명처럼 두 번째 아기도 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성별을 확인한 순간 지연은 눈앞이 캄캄해졌죠.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또 딸이라고? 진짜? 미안해요, 여보. 하지만 됐어.
나중에 얘기해. 전화는 끊겼고 지연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박금실은 지연을 보자마자 고함을 쳤어요. 인연이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딸만 둘이면 우리 집안은 끝이야. 어머님, 제발. 제발은 무슨, 내가 팔자가 없어서 그런 거야. 아들 복도 없는 게 며느리 노릇이나 제대로 하겠어? 박금실은 동네 사람들에게도 지연의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미용실에서, 동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은 지연을 수군거렸죠. 저 며느리가 딸만 둘 낳았대요. 아이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지연은 외출하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도연이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왔어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도연의 옷을 벗겨주려 했지만 도연은 지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알아? 여보, 저도 힘들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딸만 낳고도 할 말이 있어? 도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지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연의 손이 지연의 뺨을 강하게 때렸어요.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지연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고 뺨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올라왔죠. 지연은 뺨을 쥐고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어떻게 날 때릴 수가 있어요? 도연은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고 지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뺨은 여전히 얼얼했고 가슴 속엔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지연의 결혼 생활이 지옥으로 변해가는 순간이었어요. 둘째 딸이 태어난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두 아이를 돌보느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몸은 점점 야위어 갔어요. 큰아이는 이제 두 돌이 지났지만 아직 손이 많이 가는 나이였고 갓난아기는 밤낮 없이 울어댔죠. 지연은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주방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었지만 도연은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도연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큰아이가 쏟은 우유가 바닥에 그대로 있었고 빨래는 소파에 쌓여 있었죠. 지연은 아기를 안고 겨우 재우고 있던 참이었어요. 도연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집안이 왜 이 모양이야? 지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오늘 아기가 계속 울어서. 그게 이유가 돼? 다른 집 여자들은 애 셋도 키우면서 집안 깨끗하게 하던데.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도연은 차갑게 웃으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도연의 말과 행동에는 따뜻함이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그날 저녁 박금실이 집에 들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 곳곳을 살피더니 혀를 찼죠. 역시 딸만 낳은 며느리는 집안 살림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어머님, 제가 정리할게요. 도연아, 내가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사니? 박금실은 아들을 거실로 불러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연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죠. 저런 여자를 둬서 아들 복도 없다니까. 딸만 둘 낳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어머니,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내 친구 민수는 벌써 아들 둘인데 넌 딸만 둘이잖아. 시어머니가 다녀간 그날 밤부터 도연의 폭력은 더욱더 본격화됐습니다. 지연이 저녁을 조금 늦게 차렸다는 이유로 도연은 상을 발로 걷어찼어요.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뜨거운 국물이 지연의 발에 튀었죠. 밥도 제 시간에 못 차려? 낮에 뭐 하고 있는 거야? 여보, 아기가. 아기 핑계는 그만 대. 다른 엄마들은 다 하는데 왜 너만 못해?
지연은 바닥에 엎드려 깨진 그릇을 주었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도연은 그런 지연을 내려다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상처난 손가락을 감추고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도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밥을 먹으며 물었어요. 오늘 어머니 오시는 거 알지? 네, 알아요. 집안 깨끗하게 해놔. 또 뭐라고 하시면 가만 안 둘 거야. 도연은 출근하고 지연은 두 아이를 돌보며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박금실은 오후에 도착해 집안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은 좀 나아 보이네. 그래도 딸만 둘인 건 변하지 않지만. 지연은 차를 내오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박금실의 말은 계속됐어요. 동네 사람들 이야기를 하며 지연을 비교하기 시작했죠. 옆집 영희 엄마는 아들 셋인데도 집안일 완벽하게 하더라. 아들도 낳고 살림도 잘하고. 어머님, 뭐, 사실이잖아. 너도 아들 하나만 낳았어도 이렇게 구박받지 않았을 거야. 그 말을 들은 지연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어 도연이 돌아왔을 때 박금실은 아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도연은 점점 그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어느 주말 오후 지연은 용기를 내서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밝게 하려고 애썼지만 어머니는 금방 알아챘어요. 지연아,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하지만 더 말을 잇기도 전에 도연이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도연은 짧게 인사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친정에 우리 집안일 떠벌리고 다니려고? 딸이나 잘 키워. 친정 신경 쓸 여유가 어디 있어? 그냥 안부 전화였어요. 안부는 무슨. 앞으로 허락 없이 친정에 연락하지 마.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친정과의 연락은 끊겼고 지연의 세계는 조금씩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지연의 친구 박미정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였죠. 미정은 지연의 얼굴을 보자마자 놀랐어요. 지연아, 너 많이 말랐다. 괜찮아? 응, 괜찮아. 애들 키우느라 좀 그래. 미정은 지연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예정보다 일찍 퇴근했고 미정을 보자마자 얼굴을 굳혔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지연이 친구 박미정이에요. 그래요? 여보, 친구 오는 거 왜 미리 말 안 했어? 지연은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미안해요. 갑자기 들린다고 해서. 미정은 분위기를 읽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정이 나간 후 도연은 지연을 노려봤죠. 친구 부를 거면 미리 말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수다 떨 시간은 있어? 그냥 잠깐 들른 거였어요. 다음부턴 내 허락받고 사람 불러. 그날 밤 지연은 도연에게 맞았습니다. 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집안이 어질러져 있다는 이유로요. 도연의 주먹이 지연의 팔을 때렸고 밀쳐진 지연은 벽에 부딪혔어요. 아픔보다 무서웠던 건 도연의 차갑게 변한 눈빛이었습니다. 딸만 낳고도 할 말이 있어? 너 하나 먹여 살리는 것도 아까운데.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이제 폭력은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미정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지연은 받을 수 없었죠. 도연이 전화기를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지연의 마지막 친구마저 멀어져 갔습니다. 지연은 이제 완전히 혼자였어요. 두 딸과 함께 폭력과 고립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도연의 통제는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이제 도연은 지연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어요.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심지어 전화 통화까지 체크했죠. 지연은 마치 투명한 감옥 안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마트에 갔다가 우연히 미정을 만났어요. 미정은 지연을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죠. 지연아, 오랜만이다.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 지연은 주위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미안해. 요즘 애들 키우느라 바빠서. 너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힘들어 보여. 미정이 지연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지연은 본능적으로 손을 뒤로 뺐어요. 긴팔 옷 안쪽에는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 미정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지만 지연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나 급한 일이 있어서 다음에 연락할게. 집에 돌아온 지연은 불안했습니다. 혹시 누가 봤을까, 도연한테 말이 들어가지는 않을까 걱정됐죠. 그 불안은 현실이 됐어요. 저녁 때 도연이 들어오더니 차갑게 물었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누구 만났어? 지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긴. 동네 사람이 봤대. 박미정이랑 만났어? 무슨 얘기했어?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잠깐 인사만 하고. 도연은 지연에게 다가오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차분한 목소리가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내가 뭐라고 했지? 내 허락 없이 누구도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 그냥 우연히. 우연은 무슨, 너 박미정한테 우리 집안일 떠들었지? 아니에요.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도연은 지연의 머리카락을 잡았습니다. 지연은 비명을 삼키며 도연을 올려다봤죠. 다시 한 번만 그래봐. 그날은 너랑 박미정 둘 다 끝이야. 친구고 뭐고 다 끝내버릴 테니까. 도연은 지연을 밀쳐냈고 지연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방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울었어요. 친구 하나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비참했죠. 다음 날 지연은 미정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당분간 연락하기 어려울 것 같아. 미정은 바로 전화를 걸어왔지만 지연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집에 있었거든요. 도연은 지연의 휴대폰을 빼앗아 미정의 번호를 확인했어요. 이 번호 차단해. 여보, 제발. 차단 안 하면 휴대폰 부숴버릴 거야. 선택해.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미정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졌어요. 며칠 후 지연의 어머니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딸이 걱정돼서 무작정 온 거였죠. 지연은 어머니를 보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어머니가 걱정할까 봐요. 지연아, 너 많이 말랐구나. 밥은 잘 먹니? 네, 엄마. 잘 먹어요. 손목에 그건 뭐니? 어머니가 지연의 손목을 잡으려 했지만 지연은 재빨리 소매를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들 돌보다가 부딪혔어요. 어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 지연을 바라봤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어요. 두 사람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도연이 퇴근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를 보자 얼굴에 미소를 지었죠. 어머님 오셨어요? 미리 말씀하시지. 지연이가 보고 싶어서 그냥 온 거야. 그러셨군요. 지연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도연의 태도는 완벽했습니다. 상냥하고 예의 바른 사위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면 도연이 어떻게 변할지를요. 어머니가 집을 나서며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연아, 힘들면 언제든지 집에 오너라. 알았지? 네, 엄마.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친정에 갈 수 없다는 것을요. 어머니가 떠난 후 도연은 곧바로 지연을 다그쳤어요.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손목 보여주려고 했지? 내가 때린 거 말하려고?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도연은 지연의 턱을 잡고 자신을 똑바로 보게 했습니다. 앞으로 친정에도 허락 없이 가지 마. 전화도 내가 있을 때만 해. 알았어? 네.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친정마저 자유롭게 갈 수 없게 됐어요. 몇 주 후 지연은 용기를 내서 미정을 몰래 만나기로 했습니다. 도연이 출장을 간다고 했거든요. 지연은 아이들을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미정과 카페에서 만났어요. 미정은 지연을 보자 놀랐죠. 지연아, 너 진짜 많이 변했다. 무슨 일 있어? 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정아, 사실은. 하지만 끝까지 말하지 못했어요. 말하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될 것 같아서요. 미정은 지연의 손을 잡으며 기다려줬죠. 괜찮아. 천천히 말해도 돼. 나 너무 힘들어. 도연 씨가. 그때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어요. 출장 간다던 도연이 전화를 한 거죠.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집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집에 전화했는데 없던데. 지금 어디냐고?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연은 출장을 가지 않았어요. 지연을 시험한 거였죠. 지연은 황급히 카페를 나섰고 미정은 당황스러워하며 뒤따라왔어요. 지연아, 무슨 일이야? 미안해, 미정아. 나 가봐야 해. 지연이 집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이미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는 도연을 보며 지연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도연의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이전보다 훨씬 심했어요. 도연은 지연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소리쳤죠. 내가 뭐라고 했어? 허락 없이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너 박미정한테 나에 대해 떠들었지?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도연은 지연을 벽에 밀쳤고 지연의 등이 벽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온몸에 멍이 들었어요. 다음 날 미정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지연은 받을 수 없었죠. 도연이 휴대폰을 압수했거든요. 일주일 후 미정이 직접 집에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며 지연의 이름을 불렀지만 지연은 문을 열 수 없었어요. 도연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미정은 한참을 기다리다가 돌아갔고 그날 이후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세상은 이제 완전히 닫혔어요. 친구도 가족도 아무도 만날 수 없는 완벽한 고립이었죠.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도연의 사업은 놀랍도록 성공했어요. 작은 무역회사로 시작했던 사업이 점점 커지더니 이제는 수십억대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성장했죠. 도연은 고급 수입차를 몰고 다녔고 명품 시계를 차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죠. 돈이 많아진 도연은 지연을 더욱 하찮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 늦게 귀가했어요. 비싼 양복을 입고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도연은 지연이 차려놓은 저녁상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밥상을 차려놓고 밥 먹으라고? 오늘 마트에서 신선한 생선이 있길래 난 오늘 회식하고 왔어. 이런 거 치워. 도연은 상을 밀쳐버렸고 반찬 그릇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지연은 무릎을 꿇고 쏟아진 음식을 치웠어요. 도연은 그런 지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죠.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게 누구 덕분인 줄 알아? 다 내 능력이야. 너 같은 여자는 그냥 얻어먹고 사는 거지. 여보, 여보는 무슨. 이제 그 호칭도 듣기 싫어. 그냥 도연 씨라고 불러.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샤워를 하고 침실로 들어가 버렸고 지연은 거실에서 밤새 청소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표정으로요. 우리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꽤 괜찮더라. 일도 잘하고 똑똑해. 지연은 아침을 차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너처럼 멍청한 여자들만 보다가 똑똑한 여자를 보니까 신선하더라. 그 말에 지연의 손이 멈췄지만 도연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도연은 자주 그 신입사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은 윤아림이었죠. 28살에 젊고 똑똑한 여자라고 했어요. 도연은 하림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표정이 밝아졌고 지연과 비교하곤 했습니다. 하림이는 영어도 유창하고 프레젠테이션도 잘해. 너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잖아. 지연은 참았습니다. 반박할 수도 없었고 반박하면 맞을 게 뻔했으니까요. 몇 달 후 도연은 점점 더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어요. 회식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지연은 알고 있었어요. 도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어느 토요일 오후 도연이 골프 간다며 나간 후 지연은 도연의 서재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서랍에서 호텔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날짜를 보니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도연이 야근한다고 했던 그날이었습니다. 지연은 영수증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놀랍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감정이 메말라 버린 거였어요. 그날 저녁 도연이 돌아왔을 때 지연은 아무렇지 않게 저녁을 차렸습니다. 도연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오늘 골프 치는데 계약 하나 따냈어. 역시 난 뭘 해도 잘 돼. 축하해요. 지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도연은 이상하다는 듯 지연을 쳐다봤지만 곧 관심을 끊었죠. 며칠 후 지연은 도연의 휴대폰에서 문자를 받습니다. 윤아림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오빠 어제 너무 좋았어요. 다음엔 더 좋은 곳으로 가요. 지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도연과 하림은 불륜 관계였죠. 하지만 지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집을 나갈 수도 없었어요. 친구도 없고 친정과도 연락이 끊긴 상태였으니까요. 무엇보다 두 딸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몇 주가 지나고 도연은 점점 더 대놓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외출했고 집에 오면 샤워부터 했어요. 지연은 그런 도연을 말없이 지켜봤죠. 어느 날 밤 도연이 취해서 돌아왔습니다. 지연이 물 한 잔을 건네려 하자 도연은 짜증을 냈어요. 됐어. 가까이 오지 마. 너 보면 숨이 막혀.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 내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딸만 둘 낳고 멍청하고 볼품없고. 도연은 지연을 밀쳤고 지연은 소파에 넘어졌습니다. 도연은 침실로 들어가며 중얼거렸죠. 하림이는 젊고 예쁘고 똑똑한데 난 왜 너 같은 여자랑 결혼했을까? 그 말을 들은 지연은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공허함만 가득했죠.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지연이 차려준 아침을 먹으며 신문을 보고 있는 도연을 지연은 멀리서 바라봤어요. 저 남자가 한때는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뭘 그렇게 쳐다봐?
밥이나 더 가져와. 지연은 밥을 더 퍼다 주었습니다. 도연은 받아 먹으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화면에는 하림과의 대화창이 떠 있었죠. 도연은 그걸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보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이요. 회사에서 도연과 하림의 관계는 공공연한 비밀이 됐습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렸고 몇몇은 지연에게 동정의 눈빛을 보냈어요. 하지만 아무도 지연에게 직접 말하지는 않았죠. 지연도 모른 척했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 박금실이 집에 왔습니다. 박금실은 지연을 보자마자 비난을 쏟아냈어요. 내가 아들을 낳았으면 도연이가 딴 여자를 받겠니? 다 내 탓이야. 어머님, 뭐, 할 말 있어? 딸만 둘 낳고도 남편을 잡아둘 생각은 안 하고. 박금실은 한참을 지연을 나무랐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들었어요. 이제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금실이 돌아간 후 지연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해가 지고 있었죠. 저 해가 지면 또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또 아침이 올 거예요. 그렇게 반복되는 나날들 속에서 지연은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질 수조차 없었어요. 두 딸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지연은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마흔을 바라보는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어요. 젊은 시절의 지연은 어디로 갔을까? 꿈꾸던 행복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거울 속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15년째 되던 해 가을, 도연은 집에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놀라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출장 가세요? 출장 아니야. 나 집 나갈 거야. 지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태연하게 옷을 가방에 넣으며 말을 이었죠. 딸만 둘인 집에 무슨 미래가 있어. 난 새로운 인생을 살 거야. 도연 씨, 농담이죠? 농담으로 들려? 진심이야. 나 하림이랑 살 거야. 지연은 도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차갑게 손을 뿌리쳤어요. 나, 이제 끝이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딸들은요? 도연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딸들, 그래, 딸들이지. 아들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키워. 난 모르겠어. 돈은요? 돈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도 내가 알아서 해. 난 더 이상 너한테 돈 쓰고 싶지 않아. 도연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도연의 뒤를 따라가며 애원했어요. 제발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이들은 내가 낳고 싶어서 낳은 거잖아. 내가 원한 건 아들이었어. 도연은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두 딸이 방에서 나와 엄마를 봤지만 지연은 아이들에게 괜찮다고 말할 수조차 없었죠. 다음 날부터 지연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연은 정말로 하림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고급 아파트를 얻어 둘이서 신혼처럼 지냈죠. 지연은 도연에게 생활비를 요청했지만 도연은 무시했습니다.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줘야 해? 내가 벌어서 살든지. 아이들 학비라도 보내주세요. 학비? 공립학교 보내면 되잖아. 그것도 감당 못해? 지연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도연이 관리하던 계좌는 모두 비어 있었어요. 도연은 떠나기 전에 모든 돈을 빼간 거였죠. 지연에게 남은 건 월세 아파트와 두 딸뿐이었습니다. 지연은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하지만 15년 동안 집에만 있던 지연에게 일자리를 주는 곳은 많지 않았죠. 겨우 동네 슈퍼마켓에서 알바 자리를 구했습니다. 시급은 형편없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엄마, 배고파요.
큰딸이 냉장고를 열며 말했습니다.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지연은 지갑을 뒤졌지만 남은 돈은 10,000원뿐이었죠. 지연은 그 돈으로 라면과 계란을 샀습니다. 그날 저녁 세 식구는 라면 한 그릇을 나눠 먹었어요. 한편 도연은 하림과 함께 화려한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있었어요. 하림은 명품 가방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지연은 그 사진들을 보며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서러움이었을까요?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뜨거운 감정이었어요. 어느 날 슈퍼마켓에서 일하던 지연은 도연과 하림을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장을 보러 온 거였어요. 하림은 도연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도연은 행복해 보였죠. 지연은 계산대 뒤에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지연을 보더니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어요. 하지만 하림은 지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승리감 같은 게 담겨 있었어요. 두 사람이 계산을 하고 나갈 때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이 떨릴 뿐이었죠.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 지난 1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결혼 첫날의 행복, 딸들을 낳았을 때의 기쁨, 그리고 시작된 폭력과 고립.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지연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잘못한 건 없었습니다. 그저 딸을 낳았을 뿐인데 그게 죄가 됐죠. 며칠 후 박금실이 지연을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연의 초라한 집을 둘러보며 혀를 찼어요. 이게 뭐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어머님, 도연 씨가 생활비를 안 주셔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겠지. 아들을 낳았으면 버림받았겠어? 박금실은 끝까지 지연을 탓했습니다. 그리고 손녀들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죠. 불쌍한 것들. 아빠도 없이 이렇게 자라다니. 아이들은 제가 잘 키울게요. 내가 돈도 없는 주제에 박금실은 돌아가면서도 지연을 비난했습니다. 지연은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제는 눈물도 말라버린 것 같았죠. 두 딸이 다가와 엄마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큰딸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 없었죠. 지연은 아이들을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살아남겠다고요. 한편 도연과 하림의 관계는 점점 더 공공연해졌습니다. 도연은 회사 사람들에게 하림을 소개했고 함께 회식 자리에도 나갔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도연은 신경 쓰지 않았죠. 내 인생이야.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도연은 그렇게 말하며 하림과의 삶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조용히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의지였고 언젠가는 이 상황을 끝낼 거라는 다짐이었죠. 지연은 매일 슈퍼마켓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죠. 어느 날 밤 지연은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시간이 끝날 거라고요. 도연이 만든 이 고립과 버림받음도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 생각이 지연에게 힘을 줬습니다. 작은 희망의 불씨처럼요. 도연이 지연을 떠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그 2년 동안 지연은 악착같이 살았어요. 슈퍼마켓 알바를 2군데나 뛰었고 새벽에는 신문 배달까지 했죠. 두 딸은 엄마를 보며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힘든 상황이었지만 세 식구는 서로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어요. 한편 도연은 하림과 화려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SNS에는 여전히 고급 레스토랑 사진과 여행 사진들이 올라왔죠.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도연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정기검진을 하는데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도연에게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재검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검사요? 왜요? 병원에 직접 오셔서 상담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CT 사진을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전립선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조직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종양이요? 그게 무슨, 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암이라니요.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조직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어요. 전립선암 3기였습니다. 의사는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르몬 치료도 필요해요. 그럼 완치될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3기라는 게 쉽지 않은 단계입니다. 도연은 병원을 나와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럴 때 누구에게 기댈 수 있을까요? 하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림아, 나 지금 병원인데. 왜 오빠? 어디 아파요? 나 암이래. 전립선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림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암이요? 진짜요? 응, 의사가 바로 치료 시작해야 한대. 아, 그렇구나. 오빠 힘내요. 하림의 목소리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도연은 그걸 느꼈지만 자신의 상황이 더 급했죠. 다음 주부터 치료가 시작됐어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하림이 병원에 함께 왔어요. 하지만 점점 그 횟수가 줄어들었죠. 오빠, 오늘은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하림아, 오늘 항암 치료 받는 날인데. 미안해요. 다음엔 꼭 갈게요. 하림은 그렇게 말했지만 다음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혼자 병원 복도에 앉아 링거를 맞으며 생각했어요. 이럴 때 가족이 있으면 좋겠다고요. 치료가 진행되면서 도연의 몸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체중도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호르몬 치료의 부작용이었죠. 의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전립선암 치료에는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부작용으로 성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성기능이요? 네,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영구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남성성을 상징하던 것들이 사라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몇 달 후 의사의 말은 현실이 됐습니다. 도연은 성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그날 밤 하림과 함께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하림은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미안해. 치료 때문에 그래. 언제쯤 나아질 것 같아요? 의사가 영구적일 수도 있대. 하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연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하림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도연을 피하기 시작했죠. 도연이 안아주려고 하면 슬쩍 피했어요. 오빠, 오늘은 피곤해서. 하림아, 미안해요. 내일 봐요. 하림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도연은 혼자 거실에 남아
텅 빈 소파에 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치료는 계속됐지만 도연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됐다는 소식을 들었죠. 뼈로 전이됐습니다. 더 강한 항암제를 써야 해요. 그럼 나을 수 있나요?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도연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졌고 통증도 심해졌죠. 회사는 부사장에게 맡겼고 집에서 요양하기 시작했어요. 하림은 그런 도연을 돌보는 게 점점 힘들어 보였습니다. 물 좀 가져다 줄래? 몸이 아파서 그래. 알아요. 그래도 너무 자주 부르시는 것 같아서. 하림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날 밤 도연은 하림을 불렀습니다. 하림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너 요즘 날 피하는 것 같은데. 하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오빠, 솔직히 말할게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뭐가? 오빠 병 간호하는 거요. 저 이런 거 못해요. 하림아, 미안해요. 하지만 전 젊고 아직 할 일도 많거든요. 이렇게 병원이랑 집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수 없어요.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림은 계속 말했죠. 그리고 솔직히 오빠도 이제 예전 같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시고. 그건 병 때문이야. 나도 어쩔 수 없어. 알아요. 하지만 저한테는 너무 힘들어요. 일주일 후 하림은 짐을 쌌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진짜 가는 거야? 네, 오빠. 미안해요. 우리 그렇게 좋았잖아. 나 아프기 전까지. 하림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제가 간병하려고 만난 사람 아니에요. 전 젊고 건강한 남자가 좋았던 거예요. 그럼 나한테 온 건 돈 때문이야? 하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하림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기 전에 잠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통장에 있는 돈, 제가 생활비로 쓴 거 당연한 거죠? 저도 2년 동안 오빠 옆에 있었잖아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림은 그렇게 떠났고 도연은 혼자 남았어요. 넓은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으니 모든 게 공허했습니다. 화려했던 지난 2년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죠. 도연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밖에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은 이 집안에 갇혀 있었죠. 병들고 버림받고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하림이 떠난 후 도연의 삶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병세는 날로 악화됐고 혼자서는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졌어요. 밥을 차려 먹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버거웠죠. 도연은 회사 직원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도와달라고요.
누구세요? 나야, 지연아. 문 좀 열어줘.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나타났어요. 지난 2년 동안 지연도 많이 변했더군요. 얼굴은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복종이 아니라 차분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도연은 지연을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지연아, 들어오세요. 지연은 도연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깨끗했죠. 지연이 차를 내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지연아, 나 암에 걸렸어. 전립선암이야. 지연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차를 마실 뿐이었죠. 하림이는 날 버리고 갔어. 돈만 챙겨서. 그렇군요. 친구들도 다 떠났어. 이제 남은 건 당신밖에 없어. 지연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도연 씨, 제가 왜 도와드려야 하나요? 우린 부부잖아. 부부요? 저를 버리신 분이 지금 부부라고 하시는 건가요? 도연은 지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손을 뒤로 뺐어요. 지연아, 제발. 나 정말 아파.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 저도 혼자서 살 수 없었어요. 두 아이를 데리고요. 그런데 해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도 뭐도 없었어요. 그저 살고 싶었죠. 지연아, 제발 나 좀 살려줘. 당신밖엔 아무도 없더라. 지연은 무릎 꿇은 도연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자신을 때리고 가두고 버렸던 남자가 이제는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지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15년간의 폭력이, 고립이, 모욕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죠. 딸들을 낳았다고 맞았던 날, 친구를 만났다고 맞았던 날, 친정에 가지 못하게 막았던 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떠났던 날. 모든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도연 씨, 응, 말해봐. 15년 동안 저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도연 씨가 만든 감옥이에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잘못하신 걸 아시면서 왜 그러셨나요? 저도 사람이에요. 딸을 낳은 게 죄인가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은 계속 말했어요. 도연 씨는 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물건처럼, 소유물처럼 대하셨죠.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지연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창문 쪽으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어요. 밖에는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지연도 이제는 저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도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지연은 돌아서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지연은 조용히 말했죠. 도연 씨, 일어나세요.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망의 빛이 그의 눈에 스쳤어요. 하지만 지연의 다음 말은 그 희망을 꺼뜨렸습니다. 전 도와드릴 수 없어요. 지연아, 당신이 만든 그 고립 속에서 이제는 당신 혼자 걸어가세요. 도연은 지연의 집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은 무거웠고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거였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가족들이 함께 걷고 있었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자신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죠. 집에 도착한 도연은 소파에 쓰러져 앉았습니다. 텅 빈 아파트는 너무나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 속에서 도연은 지난 세월을 돌아봤죠. 지연을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수줍게 웃던 지연의 모습이 생생했어요.
결혼식 날 행복해하던 지연의 얼굴도요. 언제부터 틀어진 걸까요? 아, 딸을 낳았을 때부터였죠. 어머니의 말에 휩쓸려 지연을 탓하기 시작했고, 그게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연을 사람이 아닌 소유물로 여겼고, 마음대로 통제하려 했어요. 친구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친정도 가지 못하게 막았죠. 그렇게 지연을 고립시켰습니다. 성공했을 때는 더 오만해졌어요. 돈이 있으니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젊은 하림을 만나 새로운 삶을 꿈꿨고 지연과 딸들을 버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일을 하고 있는지요. 이제야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후회가 밀려왔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죠. 며칠 후 도연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혼자서는 더 이상 생활할 수 없었거든요. 병실에는 간병인이 배치됐지만 그들은 돈을 받고 일할 뿐이었어요. 진심 어린 돌봄은 없었죠. 환자분, 식사하세요. 고맙습니다. 간병인은 밥을 떠먹여주고는 곧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연은 혼자 병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병세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전이된 암은 온몸으로 퍼졌고 통증은 날로 심해졌죠. 진통제를 맞아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도연은 악몽을 꿨어요. 지연이 나타나 자신을 노려보는 꿈이었죠. 그 눈빛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연은 다시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마지막으로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죠. 지연아, 왜 또 전화하셨어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 씨, 이제 그만 연락하세요. 저도 제 삶을 살아야 해요. 알아. 근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뭔데요? 나를 용서할 수는 없을까?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대답했어요. 용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도연 씨, 부디 평안하세요.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한 달 후 도연의 상태는 위독해졌습니다. 의사는 가족에게 연락하라고 했지만 연락할 가족이 없었어요. 어머니 박금실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다른 가족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완전히 혼자였죠. 마지막 날 밤 도연은 병실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의식이 흐려졌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도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고립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고요. 지연의 말이 맞았어요. 자신이 지연을 고립시켰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그 고립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숨을 거뒀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는 차가운 병실에서요. 한편 지연은 도연의 죽음 소식을 며칠 후에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었죠. 지연은 장례식에 가지 않았어요. 두 딸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이미 그들의 삶에서 떠난 사람이었으니까요.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고 참석한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도연이 그렇게 자랑하던 친구들도 직원들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도연은 자신이 만든 고립 속에서 왔던 것처럼 혼자 떠났습니다. 도연이 죽은 후 지연은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긴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죠. 이제 진짜 자유로워진 거였어요. 며칠 후 지연은 용기를 내서 친구 박미정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랜만에 전화를 걸자 미정은 반가워했어요. 지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미정아, 보고 싶었어. 나도. 언제 만날까?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정은 지연을 보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지연아, 많이 힘들었지? 응, 힘들었어. 근데 이제 괜찮아. 지연은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폭력과 고립, 버림받음과 가난까지요. 미정은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들어줬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미정이 말했죠. 지연아, 이제 시작이야. 너의 진짜 인생이. 그럴까? 당연하지. 넌 강한 여자야. 이 모든 걸 견뎌냈잖아. 지연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지연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슈퍼마켓 일을 계속하면서도 야간 대학에 등록했어요. 늦었지만 공부를 시작한 거였죠. 두 딸도 엄마를 응원했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고마워, 우리 딸. 지연은 딸들과 함께 작은 집에서 살았지만 행복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 사랑하며 살았어요. 주말이면 세 식구가 함께 공원에 갔고 도서관에도 갔죠. 지연은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엄마처럼 살지 마. 당당하게 살아. 네, 엄마.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말고 너희 인생을 살아. 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자신이 겪은 고통을 딸들만큼은 겪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이었죠. 1년 후 지연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졸업식 날 두 딸과 미정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축하해, 지연아. 고마워, 미정아. 지연은 학위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속 지연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진짜 행복한 미소였죠. 그 미소를 보며 미정이 말했어요. 지연아, 넌 해냈어. 응, 해냈어. 드디어.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죠.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공기를 마시는 것 같았어요. 40년의 세월 동안 지연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도연이 만든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자유로웠어요. 그 감옥에서 벗어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은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지연은 생각했죠. 인생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잃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지금부터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요. 두 딸이 지연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뭐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게 감사해서. 우리도 엄마가 있어서 감사해요. 세 식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그 순간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는 걸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요. 지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고통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희망의 시간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지연은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딸과 손을 잡고 당당하게 걸어가며요. 그 뒷모습은 강인했고 아름다웠습니다. 40년의 고통을 이겨낸 여자의 모습이었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어요 라는 한마디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